코스피가 1940포인트대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낙관하기가 어려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아주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하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나흘 만의 하락입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나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1.5% 하락하며 11월 5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게임주 낙폭 심화입니다. 게임주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게임즈는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고 NC소프트의 낙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 강세입니다.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관련주도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약세 단연 두드러집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미국에 있는 회사 EA랑 결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지금 추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어서 아무래도 수급 문제인 것 같은데 NC소프트도 낙폭이 오늘 너무나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바일 게임주는 오히려 이제 낙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이 그 게임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모바일 게임과 이제 보통 우리 온라인 게임, PC용 게임과는 약간 구분을 해서야 되겠는데 일단 PC용 게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모바일 게임 대비 성장성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라이프타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많이 자주 나오지만은요. PC 사용 시간이 줄고 대신에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의 사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PC용 게임의 어떤 사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그동안은 1년여 있었는데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썩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실망가로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넥슨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란 것은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고 수급이란 요인이 있는데 워낙 지금 수급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그동안 네오이즈 게임즈는 각종 합병의 이슈라든가요. 여러 가지 게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EA와의 어떤 결별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저는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신뢰감을 잃어가는 이슈들이 워낙 많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럴 수는 있지만은요. 일단은 장기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기적으로 보면 네오이즈 게임즈 인터넷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보수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도 잠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저께도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즈는 분명히 커지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개별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니팡이 수천만이 썼던 애니팡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오는지 되묻고 싶고요. 그 수많은 게임들이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ETF,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이 ETF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살만하겠지만 개별적인 주식들로 하나하나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진입장벽도 낮고 제 판단은 그렇지만요. 그런 거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게임 한번 1,000원, 2,000원 다운받고 0.99달러 이렇게 다운받아봤자 그게 매달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NHN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생각만큼의 지금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 냉정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다 좋은 얘기죠. 이런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초장기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황도 시황이거니와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종목별로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모바일 게임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일단 뭐 성장성은 인정이 되지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졌고 진입 장벽이 낮고 또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뭐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까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한계점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NC소프트 너무 과하게 빠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수급 자체가 굉장히 꼬여버린 느낌입니다. 더불어 이제 네오이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들 뭐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휴대폰 케이스 관련주들 뭐 단연 강세 보였었는데 오늘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종목별로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개별주도 급락하는데 그나마 이런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이성우 부장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렌텍, RF텍, 크로바 하이텍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같은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솔 테크닉스가 그 스마트폰하고 배터리팩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기를 개발해서 이달 중에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크로바 하이텍이 휴대폰 무선 충전기에 쓰이는 코일 세트를 개발했다라는 발표 때문에 최근에 무선 충전기들이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사실 지금 뭐 개별 종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까지의 개별 종목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바카라 그래서 바이오, 카지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들이 계속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게 10월 중순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급속하게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플렉스컴, 유원컴텍 뭐 이런 종목들 연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물론 모베이스나 신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이드에 있는 무선 충전기까지도 이제 눈이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좀 뒤늦게나마 상승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기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좀 뭉뚱그려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 스마트폰 산업만큼 내년에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산업이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억 대를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내년에 원래 2억 5천만 대였는데 최근에 이걸 3억 5천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타겟이 되는 주요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이 어떤 그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만은 올해보다 어쨌든 75%나 많이 팔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이게 전 부품이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밴드들을 여기저기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8배가 채 되지 않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특히 이제 FPCB 관련주나 TSP, 터치스크린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은 지금 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수급이 어렵다는 거죠. 그 제품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위 말해서 이제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케이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율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짝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케이스를 만들지 못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수입을 의뢰했다가 그게 적발되는 사건도 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쪽은 성장성은 높은데 수율이 안 나와서 수익성은 조금 아직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테마들 많이 난무했었는데 이제 그 흐름은 거의 종료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뭐 요새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종목을 압축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윤곽 드러나는 재정절벽 입장차입니다. 글쎄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 또 이번에는 백악관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8천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절반 정도죠.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지출 삭감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한번 제안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패를 꺼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뭐 긍정적인 평가는 나온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은요, 결국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어찌되었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요, 불확실성의 해소는 불가피하겠죠.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주 말이 이제 미국에서는 의회가 이제 그 올해 그 회기가 이제 마감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열을 수는 있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까지 그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백악관과 그때 공화당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과 합의였기 때문에요.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연말까지 또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너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요. 결국 연말까지 해서는 발표 합의는 되겠지만 그것이 잠정적인 합의, 즉 2, 3개월짜리고요. 궁극적인 것은 내년 2월이나 돼야지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그 재정절벽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오히려 재정절벽에 빠져더라도 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일부 분석가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시장에 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전히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회피는 결국은 세금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만 장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결국 월스트리트를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월스트리트의 부자들을 협박하는 것인데 그만큼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 그 배당과 관련 주식들을 요즘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배당 관련주를 계속 팔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앞으로 뭐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거래일수록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지금 12월이고 연말인데 미국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종잡을 수가 없고 뭐 뉴스에 따라서 춤을 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하기도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로존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 감독기구,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일단 뭐 통과가 안 됐습니다. 동의를 좀 못 얻었는데 독일이 워낙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게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이제 4일날 열린 유로존이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13일날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날 12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ECB의 그 은행 감독 권한 범위를 놓고 서로 이제 그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는 ECB가 유로존 전체 은행을 좀 감독하길 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독일은 그 큰 은행만 감독해도 된다. 작은 것까지 굳이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작은 것은 나라에서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ECB가 모든 은행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EU 조약 개정이 필요하고 결국 EU 조약을 개정을 하려다 보면은 금융동맹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그러면은 이중 감독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안 된다라고 또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독일은 이 가급적이면은 은행 감독 시스템의 설립을 좀 늦추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다른 은행들이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실을 떠안기 싫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은행권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은행 통합 감독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만은 이게 좀 늦춰진다고 그래서 유럽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유럽에서 시급한 것은 그리스가 국채를 바이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게 이번 달 안에 바이백이 진행이 돼야 또 IMF가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야 유로존과 즉 트로이카 채권단과 그리스 간의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돼야 유럽 위기는 봉합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감독 문제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원래 이게 그렇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로존 문제, 은행 통합 감독기구 역시 뭐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될 거라고 사실 기대는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스의 이제 뭐 국채 사는 문제, 되사는 문제죠. 뭐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로존 문제는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인다는 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거래 부진 지속입니다. 오늘도 거래 영 부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샀다 팔았다 정말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매 적극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 11월 매매를 놓고 보면은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한국에서 유독 주식을 팔았던 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환율 문제도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뱅가드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벤치마크 인덱스를 좀 변경한다. 이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성호 부장이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좀 세워 주십시오. 일단 금감원에서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달 11월 달에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6,17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10월 달에 1조 4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던 미국계가 11월 달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756억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10월에 505억을 순매수했던 유럽계가 7,948억을 11월에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영국계가 1조 4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뱅가드는 미국계이기 때문에 미국계가 이번 달에 순매수했다는 것은 뱅가드 문제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뱅가드가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한 매도는 내년 초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외국인 매도는 뱅가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외국인들 매도가 심했던 이유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율 하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성장 때문인데 환율 하락이야 다 아시는 문제니까 사실 동남아 쪽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5% 이상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닙니다. 또 중국도 안 좋다 해도 7% 이상 중반대 성장은 계속 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성장이 그쳤습니다. 올해 경제에 대해서 정부는 상저하고 그러다가 상저하중 그러다 이제는 상저하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3분기 바닥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2.4% 달성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성장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년에 확실히 회복이 되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9월에 잠깐 반짝했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10월에 다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 회복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유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연준이 말이죠. 이번에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 유동성 확대 공조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그래서 상승 압력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 10일 날 FOMC에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새로운 4차 양적 완화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1900선에서 1950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박스권 사이에서 대형주들 움직임 좀 더딜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수급상으로 답이 잘 안 나오는 시장이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나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느긋할 것 같은데 현재 흐름에서는 또 비중 늘리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특히 이제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시장 대응하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건 그렇고 미국의 전환책일 겁니다. 미국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예측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시장은 방향에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쩌면 단순한 생각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낙폭과대죠.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며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순하지 않았나 봅니다. 한 바퀴 좀 돌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소형 테마성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를 특히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뭐 아직까지 며칠 남았는데 결국 또 여기저기 무슨 소리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죠. 누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라고 어디 가서 모이면 사진 한번 찍었다고 해서 급등하고 또 지나고 나면 작전이다 해서 또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 나오는 아주 이상한 나라인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대선 있는 19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움직임이 있겠죠. 다만 지나고 나서는 허망한 모습밖에 안 나올 테니까 특히 그런 테마성 주식 매매하시는 분은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잠시 저도 얘기 좀 해드리면 앞서 무선 충전 테마 하셨는데요. 충전 쪽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스터디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요. 어떤 주식이 그런 관련주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도 이성부장의견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매가 안 됐는데 구글 넥서스 폰 있지 않습니까? 넥서스 4요. LG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300짜리인데요. 이렇게 보면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젊으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구글 넥서스 4의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모든 버전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선 충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글 레퍼런스 폰이라는 거, 불과 $300짜리요. 300에서 350불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태까지 별로 우리나라도 갤럭시 시리즈 이런 거 있지만 그다 판매 가격은 90만 원, 100만 원짜리들에 적용되는 것인데 $300짜리에 적용됐다는 것은요. 아마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스마트폰에 활성화되면 스마트 PC, 태블릿 PC 쪽에서 확산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주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새로운 어떤 기술로서 모멘텀이 있는 기술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주식들 있다 그러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스타디해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여하튼 전 1950에 대한 저항선 재확인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선봉에 서는 것은 삼성전자랑 현대차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분과 적응하지 못하는 분에 따라서 상당한 시장은 재미없을 거라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나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두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반대로 1950에 또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가면 또 1900 이하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저가 대형주나 많이 떨어진 주식들 또 2차 순환 정도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절벽 이슈, 다음 주 쿼드러플 데이, 또 그 다음 주에 대선, 이런 불확실성이 줄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긴 어렵고, 적극적인 대응도 여전히 무리가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내용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